가혹한 태양 아래 상류층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묶이고 다치고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발견된다. 깡통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한 소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녀는 밧줄을 끊고 결코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의존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그 낯선 이에게 손을 내민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디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강원도의 외딴 상안 지역,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박진우는 마른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다. 그의 손목은 끈에 의해 상처를 입었고 그의 약해진 몸은 갈증과 열기 그리고 피로로 고통받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태로 그는 도움을 청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공간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멀리서 관찰하고 있던 김민지, 극도로 가난한 상황에 처한 이 작은 소녀는 덤불 사이에 숨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이곳에서 캔 고철 그리고 생존을 위해 팔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찢어진 옷을 입고 이마에 말라붙은 피가 있으며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묶여있는 한 남자였다. 누구세요? 민지는 덤불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기 누구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를 꺼내주세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민지는 도망가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에 익숙한 그녀는 이 장면을 평가했다. 그 남자는 강하고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무력했다.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그녀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덤불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녀의 옷은 너무 낡고 더러웠으며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있었다. 작은 체구와 마른 얼굴은 그녀가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진우는 그녀를 보고 놀랐다. 어린 소녀가 이런 곳에 혼자 있다니 위험해. 어서 경찰을 불러줘. 민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경찰요? 아저씨,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는 산 너머 2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경찰을 피해 다녀요. 그들은 저를 보호시설로 보낼 거예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전에 받았던 녹슨 작은 칼을 꺼냈다. 작지만 능숙한 손으로 그녀는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고 있는 한 아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기회가 되었다. 조심해.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어. 진우가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말했다. 민지는 집중하면서 대답했다. 제가 이 근처를 잘 알아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요. 마침내 밧줄에서 풀려났을 때 진우는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는 탈수 상태였고 약했으며 눈에 띄게 흔들렸다. 민지는 그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가 임시집으로 바꾼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오래된 버려진 버스였다. 여기서 살아요? 진우는 버스 안으로 들어서면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네, 제가 직접 꾸몄어요. 비가 올 때는 대부분 새지 않고 겨울에는 담요와 신문지가 충분히 따뜻해요. 그 임시 쉼터 안에서 대조는 명백했다. 사치에 익숙한 한 남자가 이제 녹먼지 그리고 부서진 물건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그녀가 가진 것 중 조금을 그와 나누었다. 딱딱한 빵 한 조각과 더러운 물병,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녀의 연대감은 그가 평생 만난 많은 사람들의 연대감보다 무한히 컸다. 내 이름이 뭐니? 진우가 민지가 건넨 물을 마시며 물었다. 김민지예요. 아저씨는요? 박진우라고 해. 서울에서 왔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서울이요? 와, 거기는 어때요? 텔레비전에서만 봤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서울은 복잡하고 바빠.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훨씬 평화롭게 느껴지는군. 그가 그녀의 생활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린 어머니의 부재는 민지를 세상에 내버려 두어 쓰레기와 도시의 잔해에서 찾은 것들로 생존하게 했다. 그녀는 특히 뭔가를 대가로 원할 때만 다가오는 어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다. 날이 지날수록
진우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열이 나고 탈수 상태이며 극도로 약해진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전화가 있는 곳이 있는지 물었지만 민지는 직설적이었다. 있긴 하지만 경찰이 있는 장소를 지나야 하므로 멀고 위험하다고 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당국이 집 없는 아이들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일찍 배웠다. 그들은 그녀를 보호시설로 데려갈 위험을 나타냈고 그곳은 그녀의 관점에서는 거리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곳이었다. 휴대폰이 없어? 진우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가끔 작동하는 오래된 것을 하나 찾았어요. 그런데 특정 장소에서만 작동해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갈 수 있어.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귀중한 비밀을 이 낯선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그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좋아요. 그녀는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진우가 대답했다. 민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를 당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보호시설에 가고 싶지 않아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영향이 있을지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도 알았다. 약속할게.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널 보호할 방법을 찾을게. 오토바이 소리가 가까워지자 둘 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납치했던 사람들이 그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다. 재빨리 그들은 숨었다. 진우는 자신의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곧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는 발견되거나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그때 민지는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 보여준 것과 같은 용기로 그를 휴대폰 신호가 있는 높은 장소로 안내했다. 특히 쇠약해진 사람에게는 그 길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앞장섰고 그녀의 삶이 항상 끊임없는 투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정상에서 그녀는 그에게 쓰레기에서 발견한 오래되고 깨진 휴대폰을 건네주었는데 이 휴대폰은 가끔 특정 장소에서만 작동했다. 아저씨 진우 빨리요. 민지가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재촉했다. 여기서는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진우는 그 장치로 전화를 걸 수 있었다. 그는 경찰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를 구한 소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진우야,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 수진이 전화 너머로 말했다. 지금 당장 팀을 보낼게. 진우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진우가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가 의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강원도 정성훈 임계면 골짜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버려진 광산 근처의 오래된 버스요. 진우는 그 정보를 수진에게 전달했다. 수진아, 한 가지 더. 나를 구한 소녀가 있어. 그녀는 혼자야. 그녀를 보호시설로 보내지 말아줘. 내가 책임질게. 수진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진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법적 절차가 있어. 제발 수진아, 이건 중요해.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진우가 전화를 끊자 민지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정말 약속을 지킬 거예요.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을 믿어. 네가 나를 구했어. 이제 내가 널 도울 차례야. 그들은 오래된 버스로 돌아가 기다렸다. 진우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민지는 그에게 마실 물을 더 주었다. 그들 사이에 이상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지금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민지야, 진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에 가본 적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어요. 거기는 아름다워. 언젠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민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약속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알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다. 이수진은 음식, 물 그리고 쉼터를 제공했다. 그러나 민지는 처음에는 거부했다. 그녀는 보호시설로 데려가질 공포,
이번에는 기관 내에서 다시 버려질 깊은 뿌리 내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많은 대화 끝에 그녀는 비록 수년간 그녀에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인 그 남자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약속 해가기로 동의했다. 괜찮아 민지야, 진우가 경찰차로 그녀를 안내하면서 말했다. 함께 갈 거야. 널 떠나지 않을게. 민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버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초라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집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떠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처음으로 그녀는 어쩌면 모든 것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경찰차가 떠날 때 민지는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어 산을 비추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서울의 강남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VIP 병실에서 박진우는 깨어났다. 흰 침대 시트와 소독약 냄새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경찰차에 오르는 것이었다.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이수진이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녀는 경찰 제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의사들이 말하길 당신은 탈수와 심한 피로 그리고 경미한 저천증이 있었대요.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예요. 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민지는? 그 소녀는 어디 있어?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병원 음식을 처음으로 먹고 있죠. 그녀는 당신에 대해 매우 걱정했어요.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수진아. 내 요청을 들어줘서. 당신 납치범들은 어떻게 됐어? 그가 물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들을 체포했어요. 그들은 당신 회사의 경쟁사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신을 위협해서 중요한 거래에서 빠지게 하려고 했던 거죠.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였어.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 수지는 의자에 앉았다. 진우 씨, 그 소녀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에서 그녀를 찾을 수 없어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출생 증명서, 학교 기록,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녀의 부모님은요? 수지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말하길 아버지는 본 적이 없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그냥 사라졌대요. 그 이후로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 오래된 버스에서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 건물, 유명한 하이테크 회사인 파크테크의 본사가 보였다. 그것은 그의 삶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 거야? 그가 물었다. 법적으로는 그녀는 아동보호 서비스로 가야 해요.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진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수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진우 씨.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독신 남성이고 과거에 아이들과 일한 경험이 없어요. 게다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는 바꿀 수 있어.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지나 그 소녀는 내 목숨을 구했어.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었어. 내가 어떻게 그녀에게 등을 돌릴 수 있겠어? 그 순간 문이 조금 열렸고 민지의 작은 얼굴이 틈새로 보였다. 그녀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아마도 병원에서 제공한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리는 깨끗이 씻겨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먼지로 뒤덮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다. 들어와도 돼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가 물론이지. 진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분이 어때 민지야?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괜찮아요. 간호사 아줌마가 저에게 샌드위치를 주셨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거였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덧붙였다. 아저씨는 괜찮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에 이제 훨씬 나아졌어. 민지는 병실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고 화려했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처음으로 서울의 정령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에 그녀는 숨이 막혔다. 저기가 서울이에요? 그녀가 창문으로 달려가며 물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워요. 진우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민지는 그저 경이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평범한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언젠가 널 도시 구경시켜줄게. 진우가 약속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일을 정리해야 해. 민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녀는 창에서 돌아서서 두 어른을 바라보았다. 저를 보호시설로 보낼 거죠, 그렇죠? 수진이 대답하기 전에 진우가 말했다. 아니 민지야, 내가 약속했잖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조금 시간이 필요해. 민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정말요? 저를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진우가 확신시켰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결할 거야. 다음 며칠 동안 진우는 병원에 머물렀다. 그의 회사는 혼란 상태였다. 그의 납치 소식이 언론에 퍼졌고 주가가 폭락하였다. 그의 비서와 임원들이 병문안을 왔고 그들은 진우가 어서 돌아와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상무님, 잠시만요. 진우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최윤회에게 말했다. 지금은 제가 돌아갈 수 없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라고요? 윤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진우 씨, 우리는 수백억 원의 거래를 앞두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해요. 무엇이 회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죠? 진우는 조용히 그의 병실 문을 가리켰다. 민지가 복대서 간호사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저 아이예요. 진우가 단순하게 말했다. 그녀는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이제 제가 그녀의 삶을 구해야 해요. 윤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어떤 소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우 씨. 진우는 윤회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납치, 버려진 장소, 그리고 작은 소녀가 어떻게 그를 구했는지. 윤호는 점점 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들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녀를 돕고 싶다는 거죠? 윤호가 마침내 물었다. 그 이상이에요. 진우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입양하려고 해요. 윤호는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다. 입양이요? 진우 씨, 당신은 미쳤어요. 당신은 독신이에요. 당신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일정은 미친 듯이 바빠요. 게다가 당신은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는 그녀가 내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아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혼자라는 것도요. 그녀는 아무도 없어요, 윤호 씨. 아무도. 그녀는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왔어요. 그녀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녀는 버려진 버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낯선 사람을 도울 만큼 충분히 용감했어요. 윤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그녀를 돕고 싶다는 것은 이해해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입양,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당신이 그녀를 위한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연줄이 있잖아요. 그녀는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진우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그녀를 떠나지 않겠다고. 대화는 민지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그녀는 두 남자 사이의 긴장을 느꼈다. 죄송해요. 그녀가 물러서며 말했다. 나중에 올게요. 아니, 들어와. 민지야, 진우가 그녀를 부르며 말했다. 이분은 내 친구 최윤호야. 우리는 함께 일해. 민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윤호는 불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민지야. 그는 진우에게 돌아섰다.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죠. 몸 조심하세요. 그는 병실을 나가기 전에 민지에게 마지막으로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그 아저씨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민지가 윤호가 떠난 후 말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냥 걱정이 많아. 윤호 아저씨는 항상 모든 일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좋아해. 그리고 넌 계획에 없었어. 민지는 웃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 없었어요. 진우는 그녀의 솔직함에 놀랐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민지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제 버스로 돌아가면 돼요. 전 괜찮아요. 그 버스는 집이 아니야, 민지야. 넌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저는 보호시설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모두가 불행해요.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널 데려가면 어떨까? 민지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은 내가 널 입양하면 어떨까 하는 거야. 법적으로 내 딸이 되는 거지. 민지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저를 입양하고 싶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래,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많은 서류 작업과 인터뷰,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해. 그리고 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 아마 많은 실수를 할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난 정말로 노력할 거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거대한 풍경을 응시했다. 마침내 그녀는 다시 진우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왜 그러세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를 줍는 아이일 뿐이에요. 왜 저를 원하세요? 진우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낮게 평가하는지 믿을 수 없었다. 민지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온 내 목숨을 구했어. 넌 아무것도 없었지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었어. 용기, 친절함, 강인함을 가진 놀라운 소녀야. 사실 질문은 내가 왜 널 원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원하느냐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정말이야. 진우가 확인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까?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어깨가 갑자기 펴졌다. 네, 시도해보고 싶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약속하자. 우리는 함께 이것을 해낼 거야, 팀으로서. 민지는 처음으로 정말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았지만 진정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병실, 밖에서 수진이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진우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았다. 그가 마음을 정했을 때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하는지 씨? 저 이수진입니다.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일하시죠? 우리 얘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병실 안에서 진우와 민지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정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둘 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박진우의 강남 아파트는 민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60층 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민지는 입구에 서서 압도된 채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그녀가 놀라움으로 숨이 막힌 채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는 네 집이기도 해. 민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벽했다.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가구, 거대한 유리창,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찬 공간. 그녀는 자신의 더러운 신발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망칠까봐 걱정되었다. 신발을 벗어도 돼요?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한국 가정의 전통이잖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버스 바닥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내가 널 네 방으로 안내해 줄게, 진우가 말했다. 사실 이 아파트에는 게스트룸이 3개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을 골라도 돼.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제 방이요? 저만의 방이요? 그럼 당연하지.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해. 그는 그녀를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각 게스트룸은 넓고 호화로웠으며 각각 자체 욕실이 있었다. 민지는 마지막 방에 들어섰을 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가장 작은 방이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방이었다. 창문은 한강의 전망을 제공했고 벽은 부드러운 파스텔 블루 색상이었다. 이 방이 좋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선택이야. 내일 우리는 쇼핑을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가구, 장식,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민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방을 둘러보았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거예요? 그래, 민지야. 이건 모두 너를 위한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근데 이건 임시적인 거죠, 맞아요? 입양 과정이 끝날 때까지만. 진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지야, 난 널 입양할 거라고 약속했어.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넌 여기서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건 임시적인 게 아니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것을 빠르게 닦아냈다. 고마워요, 진우 아저씨.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진우는 인터콤으로 가서 대답했다. 네, 누구세요? 이제 박진우 씨?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하는지입니다. 서울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왔어요. 이수진, 경감님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진우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즉시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걱정하지 마, 민지야. 그가 안심시켰다. 이건 그냥 절차야.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결할 거야. 그는 문을 열었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박 씨. 그리고 이쪽이 김민지군요. 그녀가 민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지는 불안하게 진우 뒤로 숨었다. 들어오세요. 진우가 말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은지가 대답했다. 그들은 거실로 갔고 진우는 차를 준비했다. 민지야, 괜찮아. 은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널 데려가려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너와 박 씨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최선인지 확인하려는 거야. 민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진우가 차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은지는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박 씨,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보통 임시 위탁은 이미 승인된 위탁 가정에게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입양은 훨씬 더 엄격한 과정이죠. 제가 이해해요. 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민지의 상황도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녀는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이수진 경감님이 개입한 거예요. 그녀가 이 상황의 특수성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솔직히 민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이 놀라워요. 그녀는 매우 강해요. 진우가 말했다.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했다. 좋아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임시 위탁 허가를 발급할 거예요. 이것은 공식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지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지가 계속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당신은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받아들여야 해요. 둘째, 민지는 즉시 학교에 등록해야 해요. 셋째, 당신은 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지가 말했다. 우리는 민지의 신원을 확립해야 해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민지는 마침내 말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은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아, 민지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네 어머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있니? 그녀의 이름이나 어디서 살았는지?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희였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부산에 살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그런 다음 서울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사라졌어요. 은지는 기록했다. 좋아, 이것은 시작이야. 우리는 이 정보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서류 작업을 했다. 민지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공유했고 진우는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마침내 은지는 일어섰다. 좋아요, 이것으로 오늘은 충분해요. 그녀가 말했다. 내일 제가 학교 등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진우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씨.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감사하지 마세요, 박씨.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진우는 민지에게 돌아왔다. 소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배고프니?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저녁 먹자. 뭐가 먹고 싶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든지요. 저는 까다롭지 않아요. 진우는 생각했다. 이런, 난 요리를 못해. 보통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 뭐가 좋을까? 피자, 치킨 아니면 전통 한식. 민지의 눈이 빛났다. 피자요? 저는 한 번도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한 번도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럼 오늘이 내 첫 피자의 날이 될 거야. 그는 전화를 들어 피자를 주문했다. 민지는 그가 주문하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30분이면 도착할 거래. 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민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장 앞에 멈춰 서서 책들을 살펴보았다. 이 책들을 다 읽으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웃었다. 아니, 대부분은 장식용이야. 솔직히 말하면 난 요즘 독서할 시간이 많지 않아. 저는 읽는 것을 좋아해요. 민지가 말했다. 버스 근처 쓰레기장에서 책을 찾곤 했어요. 대부분은 찢어졌거나 페이지가 없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진우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수백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읽지 않았다. 반면에 이 소녀는 쓰레기에서 찾은 책의 조각들을 소중히 여겼다.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읽어도 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서점에 가서 네가 원하는 책을 살 수 있어.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제가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물론이지. 피자가 도착했을 때 민지는 흥분으로 거의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상자가 열리자 맛있는 향기를 들이마셨다. 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녀가 감탄했다. 진우는 그녀를 위해 조각을 접시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입을 베어 물었고 그녀의 눈은 즐거움으로 커졌다. 이건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녀가 입을 가득 채우며 말했다. 진우는 웃었다. 천천히 먹어, 민지야. 충분히 있어.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진우는 민지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에 놀랐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새 조각을 먹었다.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얼굴을 찡그렸다. 무서워요. 저는 학교에 간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진우가 안심시켰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야.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는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은 잘 모르겠어요. 진우는 생각했다. 우리는 내 나이에 맞는 학년을 찾을 거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인 교사를 고용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민지야.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결할 거야. 식사 후 진우는 민지에게 욕실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거대한 욕조와 샤워 부스를 보고 놀랐다. 여기서 씻으면 돼요. 그녀가 물었다. 그래, 진우가 말했다. 따뜻한 물이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여기 수건, 비누, 샴푸가 있어. 민지는 수도꼭지를 조심스럽게 돌렸고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기뻐서 웃었다. 이건 마법 같아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소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내가 널 혼자 둘게, 그가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진우가 나간 후 민지는 욕조에 물을 채웠다. 그녀는 오랫동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지 못했다. 그녀의 버스에서는 그녀는 종종 비가 온 후 모은 물로 씻었다. 욕실 밖에서 진우는 전화를 받았다. 윤호였다. 진우 씨, 우리는 내일 이사회 회의가 있어요. 윤호가 말했다.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윤호 씨. 내일 거기 있을게. 그 소녀는 어때요? 윤호가 물었다. 민지? 그녀는 적응하고 있어. 이건 그녀에게 큰 변화야.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윤호가 지적했다. 진우 씨, 당신은 정말 이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당신처럼 바쁜 사람에게는요. 난 할 수 있어.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해야만 해.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민지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이미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떨어졌다. 어때, 좋았어? 그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았어요. 물이 너무 따뜻했어요. 좋아, 이제 잘 시간이야. 내일은 바쁜 날이 될 거야. 그는 침대 옆에 있는 램프를 켰다. 이걸 끄고 싶을 때는 여기를 누르면 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고 진우는 이불을 그녀 위로 당겼다. 잘 자, 민지야, 그가 말했다. 잘 자요, 진우 아저씨.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민지야. 내가 고마워해야 해. 그는 방을 나가 문을 살짝 닫았다. 그의 아파트에 있는 아이, 그는 여전히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항상 일과 회의, 거래와 계약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갑자기 11살 소녀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거실로 가서 서울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자신이 민지에게 한 약속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정말로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가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민지는 그를 구했고 이제 그는 그녀를 구할 것이다. 그들은 함께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민지의 방에서 소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따뜻했다. 그것은 그녀가 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이것이 꿈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지 궁금했다. 그녀는 진우가 정말로 그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남의 명문 사립학교인 세림초등학교 앞에서 민지는 겁에 질린 차에 서 있었다. 그녀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눈에 띄게 다르다고 느꼈다. 진우는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다 괜찮을 거야, 민지야. 그가 안심시켰다. 이건 그냥 첫날일 뿐이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다들 저를 쳐다볼 거예요.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게 될 거예요. 넌 멍청하지 않아,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똑똑하고 용감해. 네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우리 둘 다 알잖아. 지난 일주일 동안 민지는 개인 교사와 함께 공부해왔다. 그녀의 읽기 실력은 이미 좋았지만 그녀는 수학과 다른 과목들에서 뒤처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들은 저처럼 버려진 버스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저를 싫어할 거예요.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세림초등학교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그곳의 많은 학생들은 특권에 익숙했고 민지와 같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들어봐. 민지야. 그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넌 누구보다 강해.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생각해봐. 이건 그냥 또 다른 도전일 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그들은 함께 학교로 걸어 들어갔다. 복도는 학생들로 붐볐고 많은 아이들이 민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교장실에서 그들은 이지연 교장과 만났다. 박씨, 민지양 환영합니다.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민지가 우리 학교 가족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민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학년 중간에. 지연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양, 너의 상황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네가 적응하도록 도울 거야. 그녀는 문을 열고 복도에 서 있던 여성을 불렀다. 이쪽은 김지수 선생님이야. 그녀는 네 담임 선생님이 될 거야.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만나서 반가워, 민지야. 우리 반 친구들이 널 만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 민지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우는 민지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꽉 쥐었다. 방과 후에 널 데리러 올게. 좋은 하루 보내, 민지야. 민지는 그를 떠나보내기 싫었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진우 아저씨. 지수는 민지를 교실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지는 갑자기 매우 작게 느껴졌다. 얘들아,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 지수가 발표했다. 이쪽은 김민지야. 모두 그녀를 환영해주자. 안녕, 김민지. 아이들이 합창했다. 민지야, 자기소개 좀 해줄래? 지수가 제안했다. 민지는 목이 막혔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버려진 버스에서 살았다고 말해야 할까? 그녀가 쓰레기를 뒤지며 살았다고. 그녀가 학교에 간 적이 없다고? 저는 김민지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수는 이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좋아, 민지야. 저기 뒤에 빈자리가 있어. 거기 앉으렴. 민지는 교실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모든 눈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옆에 있는 소녀가 미소를 지었다. 안녕, 난 정수아야. 그녀가 속삭였다. 어디서 왔어? 민지는 머뭇거렸다. 강원도에서요. 강원도. 이 수아가 놀라서 물었다. 거기는 시골이잖아. 왜 서울로 왔어? 민지는 불편하게 자리에서 꼼지락거렸다. 그냥 가족 사정으로요. 다행히도 지수가 수업을 시작했고 민지는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에 민지는 혼자 앉아 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그는 요리를 못했기 때문에 전문 요리사를 고용했다. 도시락은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었고 이것이 몇몇 아이들의 주의를 끌었다. 와, 그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한 소년이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난 장준혁이야. 안녕.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 부모님은 뭐 하시니? 준혁이 물었다. 민지는 주저했다. 저는 진우 아저씨와 살아요. 진우 아저씨? 그는 누구야? 박진우요. 그는 저를 입양 중이에요. 준혁의 눈이 커졌다. 박진우? 파크테크의 CEO. 우와, 그는 엄청 부자잖아. 그 말에 다른 아이들이 다가왔다. 갑자기 민지는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진짜로 박진우와 살아? 한 소녀가 물었다. 그의 집은 어때? 다른 아이가 물었다. 왜 그가 널 입양한 거야? 또 다른 아이가 물었다. 민지는 압도되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다. 저는 그냥 그녀는 버려진 아이야. 복도에서 들었던 한 소년이 끼어들었다. 내 아빠가 그랬어. 그녀는 거리에서 살았대. 갑자기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아이들이 민지를 쳐다보았다. 정말이야? 수아가 물었다. 너 진짜로 거리에서 살았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저는 어떻게 씻었어? 한 아이가 물었다. 쓰레기를 먹었어? 다른 아이가 물었다. 냄새 날 것 같아. 세 번째 아이가 말했다. 준혁은 일어서서 자리를 옮겼다. 미안, 난 다른 곳에 앉아야 할 것 같아. 한순간에 민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서 멀어졌고 일부는 그녀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민지는 그녀의 도시락을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교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녀의 책상에 누군가가 쓰레기 소녀라고 적어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지웠지만 피해는 이미 일어났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다. 방과 후 민지는 진우가 그녀를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며 학교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몇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봐, 쓰레기 소녀. 준혁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며 불렀다. 내 부자 아빠는 어디 있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진우의 차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마침내 검은색 벤츠가 코너를 돌아 학교 앞에 멈췄다. 진우가 나왔고 그는 즉시 민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야, 민지야?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요. 진우는 그녀를 차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팔을 뻗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아이들의 질문들, 그들이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방법,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대한 방식. 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그가 말했다. 내가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할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예요. 제발요.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넌 이것을 혼자 견딜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결할 거야. 그들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진우의 비서인 박서연이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진우 씨,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긴급 상황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요? 나는 방금 민지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서연이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진우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민지야. 내가 가야만 해. 괜찮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보였다. 괜찮아요. 저는 숙제가 있어요. 진우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오늘 그녀와 함께 있으려고 계획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녀의 첫 학교 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올게. 그가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을 거야.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것. 민지는 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진우 아저씨. 저는 이해해요. 진우는 서연을 따라 나갔고 민지는 혼자 아파트로 올라갔다. 그녀는 그녀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은 활기찼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파크테크 본사에서 진우는 분노한 이사들을 마주했다. 박 씨,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최윤호가 말했다. 당신이 집에서 어떤 자선 프로젝트를 하든 상관없지만 이것이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선 프로젝트라고요? 진우가 물었다. 윤호는 태블릿을 밀어 보였다. 그것은 인기 있는 경제 뉴스 웹사이트였고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파크테크 CEO 신비한 고와 소녀 입양, 스캔들을 숨기려는 시도인가? 진우는 기사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것은 그가 민지를 입양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스캔들을 덮기 위한 PR 전략이라고 암시했다. 기사는 또한 그가 납치된 상황과 민지가 그를 구한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을 왜곡했고 마치 그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들리게 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윤호가 반박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가가 8% 하락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의 중국 파트너들은 거래를 재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진우가 물었다. 민지를 포기하라고요? 이사회 방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서 대답은 명확했다. 최소한 소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녀를 다른 곳에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한 이사가 제안했다. 아마도 해외에 있는 학교라든지. 진우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그의 오랜 동료들, 심지어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에게 민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녀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진우 씨, 윤호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수천 명의 직원들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소녀를 위해 그들 모두를 희생할 수 없습니다. 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사가 항의했다. 결정할 것은 없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는 회의실을 나왔고 화가 나서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서연과 마주쳤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연 씨, 나에게 언론사 연락처 목록을 보내주세요. 모든 주요 신문과 방송국. 서연은 놀랐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진우가 말했다. 내일 아침 기자 회견을 열 겁니다. 그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민지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 옆에는 열린 책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서 책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학교 교과서였고 그녀는 다음 날의 수업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소녀, 그토록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는 이 소녀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민지를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가 그녀를 침대에 내려놓을 때 그녀는 눈을 살짝 떴다. 진우 아저씨,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응, 민지야, 나야, 잘 자. 아저씨는 떠나지 않을 거죠. 그렇죠.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민지야, 약속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들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 돈, 권력. 이 모든 것은 그가 이제 알게 된 것에 가치가 없었다. 진정한 가족의 가치. 다음 날 아침 파크테크 본사 앞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진우가 계획한 기자회견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모든 주요 언론사가 그곳에 있었다. 회사 로비에 마련된 임시 무대 위에서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되셨습니까, 박 사장님? 서연이 마지막으로 그의 넥타이를 조정하며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 씨. 민지는요? 그녀는 뒤에 있어요, 하는지 씨와 함께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괜찮아요. 진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로비의 뒤쪽에서 민지가 은지와 함께 서 있었다. 민지는 이 모든 관심에 명백히 불편해 보였지만 그녀는 진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서연 씨, 진우가 말했다. 시작하죠. 그는 무대로 걸어 올라갔고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맞이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그는 순간 망설였다. 그가 하려는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평판, 심지어 자신의 자유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고 그의 결심이 굳어졌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시작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소문과 추측이 있었습니다. 제 납치에 대해, 제가 발견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제가 지금 입양하려는 소녀에 대해. 그는 잠시 멈추었다. 방은 조용했고 모든 사람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달려 있었다. 먼저 저는 납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2주 전 저는 중국 기업과의 중요한 거래를 마무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거래는 파크테크의 역사상 가장 큰 거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셨다. 그의 목은 갑자기 매우 건조하게 느껴졌다. 저는 강원도의 외딴 지역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고 탈수 상태였으며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 없이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다. 일부는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한 어린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였습니다. 그녀는 11살이었고 홀로 살고 있었으며 버려진 버스를 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모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은지 뒤에 반쯤 숨어 있었다. 이 어린 소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이 소녀가 위험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으며 그녀가 가진 것 중 마지막 음식과 물을 저와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냉소적인 기자들조차도 이야기에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다. 제가 구조된 후 저는 민지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출생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어떤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사라졌고 그녀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아동보호 서비스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웅성거림이 방을 가득 채웠다. 진우는 계속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회사 스캔들을 덮기 위한 PR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민지를 이용하여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저를 구했고 이제 저는 그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돈, 권력 또는 지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기꺼이 일어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의 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지는 이제 제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든, 투자자들이 저를 의심하든, 비평가들이 제 동기를 의심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진우는 마이크에서 물러났다. 방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질문 폭풍이 터졌다. 박 사장님, 납치 뒤에 누가 있었나요? 입양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이 파크테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지 양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진우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가 모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민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요.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지만 은지의 격려와 함께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진우는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민지입니다. 더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민지는 불안하게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저는 그냥 진우 아저씨가 저에게 한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그는 제가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었고 제게 집을 주었으며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기뻐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한숨이 들렸다. 심지어 가장 냉담한 기자들도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다. 민지 양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한 여성 기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에게 정직하게 대답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어려워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다른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제가 버려진 버스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저를 쓰레기 소녀라고 불러요. 청중들 사이에서 충격의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마이크를 다시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민지는 그녀의 상황에 대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하고 회복력이 강한 소녀입니다. 그녀는 칭찬받아야 하지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진우는 민지가 압도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였다.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다. 민지는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은지가 재빨리 그들을 만났고 세 사람은 뒷문을 통해 로비를 떠났다. 밖에서 진우의 운전사가 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 민지야. 진우가 채오르면서 말했다. 정말 용감했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도요. 은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분 다 놀라웠어요. 그리고 진우 씨, 당신의 정직함이 입양 과정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차가 출발하자 진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기자들이 여전히 본사 앞에 모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한 일이 자신의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도 알았다. 어디로 가고 싶어 민지야? 그가 물었다.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제 버스를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진우는 놀랐다. 내 버스, 강원도에 있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기에 몇 가지 제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진우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긴 여행이 될 것이지만 그들은 둘 다 이것이 민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물론이지, 진우가 대답했다. 운전석에 말할게. 몇 시간 후 그들은 민지의 버스가 있는 외딴 장소에 도착했다. 그것은 오래된 광산 근처의 작은 숲 가장자리에 있었다. 버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민지가 떠난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버스로 걸어 들어갔다. 진우와 은지는 그녀에게 약간의 공간을 주기 위해 뒤에 머물렀다. 버스 안에서 민지는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모았다.
찢어진 인형, 조각난 그림책, 그리고 그녀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유리 구슬. 그녀는 이 물건들을 작은 금속 상자에 넣었다. 그녀가 오래전에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진우가 버스 입구에 나타났다. 괜찮아, 민지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진우는 버스 안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다. 이 작은 공간이 민지의 전세계였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살아남았고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을 증명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그가 물었다. 민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여기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버스에서 나왔다. 밖에서 민지는 은지에게 삽을 빌렸다. 그녀는 버스 근처의 작은 나무 아래에 구멍을 팠다. 뭐 하는 거야? 진우가 물었다. 제 과거를 묻고 있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심고 있어요. 그녀는 금속 상자를 구멍에 넣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 봉지를 꺼냈다. 병원에 있었을 때 간호사가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이건 소나무, 씨앗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간호사 아줌마가 말하길 소나무는 매우 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대요. 그녀는 씨앗 몇 개를 흙 위에 뿌리고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다. 이제 저도 소나무처럼 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강하고 어디서든 자랄 수 있는. 진우는 감동을 받았다. 이 어린 소녀의 지혜와 회복력은 그를 항상 놀라게 했다. 넌 이미 소나무보다 더 강해, 민지야, 그가 말했다. 그들이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옛삶에 작별 인사를 했고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 아저씨,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정말로 아저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요?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민지야.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데 왜요? 그녀가 물었다. 전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넌 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 넌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넌 내게 다시 인간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민지는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내가 설명할게. 진우가 계속했다. 납치되기 전에 나는 오직 사업, 돈,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했어. 나는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네가 나를 구했을 때 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어. 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어. 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넌 그냥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줬어.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바꿨어, 민지야. 네가 나를 바꿨어. 넌 나에게 진정한 인간성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줬어. 그래서 네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야. 너와 함께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정말이야. 진우가 확인했다. 그리고 네가 내 딸이 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가 될 거야. 민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가 될 거예요. 은지는 조용히 이 교환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수많은 입양 사례를 처리해왔지만 이것은 특별했다. 그녀는 진우와 민지 사이에 진정한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했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은지가 마침내 말했다. 다음 단계는 공식 입양 청문회예요. 2주 후에 예정되어 있어요. 진우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그렇지,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의 전화가 울렸다. 윤호였다. 지금은 받지 않을게. 진우가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민지가 말했다. 받으세요. 회사가 중요하잖아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회사는 기다릴 수 있어. 오늘은 우리의 날이야. 그는 전화를 무시하고 대신 민지에게 물었다.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민지는 생각했다. 피자요? 진우는 웃었다. 또? 넌 정말 피자를 좋아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민지가 주장했다. 그럼 피자로 하자. 진우가 동의했다. 오늘 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그것을 마주할 것이다. 가족으로서 서울 가정법원의 입양 청문회 날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아름다운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려져 있었다. 진우는 그녀 옆에 서서 그의 최고의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긴장했지만 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다 괜찮을 거야. 민지야. 진우가 법원 계단을 오르며 그녀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 이것을 할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 머무를 수 있을까? 아니면 보호시설로 보내질까? 법원 안에서 그들은 하는지와 만났다. 그녀는 전문적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두꺼운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다. 준비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류, 증인, 모든 것. 좋아요, 은지가 말했다. 하지만 준비하세요. 이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판사님은 매우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특히 비정상적인 입양 사례에서는요. 그들이 대화하고 있을 때 최윤호가 법원에 들어왔다. 그는 진우를 보고 걸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우가 놀라서 물었다. 윤호는 불편하게 웃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지지하러 왔어. 진우는 의심스러웠다. 기자회견 이후 파크테크의 주가는 처음에는 떨어졌지만 그 후 놀랍게도 상승했다. 대중은 진우의 정직함과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회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사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지만 윤호가 여기 나타난 것은 놀라웠다. 고마워 윤호 씨, 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 윤호는 민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너는 민지구나. 우리가 적절하게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 난 최윤호야, 진우 아저씨의 친구야. 민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들이 더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법원 직원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은 작고 친밀했다. 판사는 이지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와 민지가 자리에 앉자 그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박진우 씨와 김민지 양의 입양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발표했다. 하는지 씨, 진행해 주세요. 은지는 일어서서 사례를 발표했다. 그녀는 민지의 발견된 상황, 그녀의 과거, 그리고 진우가 어떻게 그녀를 돌보아 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민지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우리는 김민지 양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은지가 말했다. 김소희 씨는 5년 전 실종 신고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했지만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민지 양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은 판사는 눈썹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는 민지 양이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판사님. 은지가 대답했다. 그러나 우리는 DNA 검사를 통해 그녀가 김소희의 딸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소희 씨의 의료 기록에서 샘플을 얻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윤이 말했다. 박진우 씨,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진우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민지가 그를 구한 방법, 그들이 함께 지낸 시간, 그리고 그가 그녀를 입양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증언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판사님, 그가 말했다. 민지는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2가지 의미에서요. 그녀는 물리적으로 저를 구했고 또한 저에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박 씨, 당신은 독신이고 매우 바쁜 사업가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울 시간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진우가 기대했던 질문이었다. 저는 제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미 CEO 역할을 줄였고 더 많은 책임을 임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있기 위해 매일 오후 3시에 일을 마칩니다. 또한 저는 부모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민지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 집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그녀의 적응은 어떻습니까? 지윤이 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과 만났고 학교는 포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민지는 이제 친구들이 있고 그녀의 성적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우는 메모를 했다. 김민지 양을 증언대로 불러주세요.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갔다. 그녀는 매우 작고 취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민지 양, 지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박진우 씨가 너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을 원하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판사님. 왜 그러니? 그는 너에게 부유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판사님. 진우 아저씨가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는 저를 그냥 거리아이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는 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약속을 지켜요. 그는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심지어 그것이 그에게 어려울 때도요. 어른들은 보통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진우 아저씨는 달라요. 법정은 조용했다. 심지어 지은 판사도 감동한 것처럼 보였다. 민지 양,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입양이 승인된다면 너의 성을 바꾸고 싶니? 김민지에서 박민지로?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네, 판사님, 저는 제 성을 바꾸고 싶어요. 김은 제 과거의 일부예요. 제가 혼자였을 때요. 박은 제 미래의 일부가 될 거예요. 제가 가족의 일부일 때요. 지윤,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의 얼굴에 처음 나타난 미소였다. 증언석에서 내려오세요, 민지 양. 그녀가 말했다. 난 충분히 들었습니다. 민지는 자리로 돌아갔고 진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둘 다 떨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수진이 증언대로 불려졌다. 그녀는 진우의 납치 사건에 대해 그리고 민지가 어떻게 그를 구했는지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또한 민지가 진우와 함께 있는 것이 그녀에게 최선이라는 그녀의 전문적인 의견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윤호가 증언대로 불려졌다. 최 씨, 당신은 박진우 씨의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윤이 말했다. 그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판사님,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우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뻣뻣하게 앉았다. 윤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윤호가 계속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그가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우는 항상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그는 종종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민지가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더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공감하고 더 이해하고 심지어 더 효과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윤호는 진우와 민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들이 서로를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그들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지훈 판사는 모든 증언을 들은 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법정은 긴장된 침묵에 빠졌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 사례는 비정상적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와 그녀를 입양하려는 독신 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이것은 승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우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민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러나 지윤이 계속했다. 저는 또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때로는 비정상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민지 양과 박 씨 사이에 진정한 유대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모든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법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민지 양의 최선의 이익이 박진우 씨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지는 숨을 들이마셨다. 진우는 거의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지윤 판사가 말했다. 저는 입양을 승인합니다. 오늘부터
김민지 양은 법적으로 박민지가 될 것입니다. 박진우 씨의 딸로서 그녀는 망치를 내리쳤다. 축하합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또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민지는 울기 시작했고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해냈어, 민지야. 그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가족이야. 네, 아빠. 그녀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며 대답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심지어 항상 엄격한 지윤 판사조차도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홍수에 맞닥뜨렸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파크테크의 CEO가 거리에서 살던 소녀를 공식적으로 입양했다. 진우는 민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걱정 마, 민지야. 우리는 함께 이것을 헤쳐나갈 거야.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정말로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집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다. 입양이 승인된 지 6개월 후 진우와 민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도시의 번잡함과 끊임없는 관심은 그들이 진정으로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름다운 집을 구입했다. 그곳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뒤뜰에는 작은 가을이 흐르고 있었다. 이사 당일 민지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집 주변을 뛰어다니며 모든 방을 탐험했다. 아빠,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그녀가 거실의 큰 창문을 통해 산 전망을 바라보며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그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래, 민지야, 이건 우리 집이야. 집은 현대적이었지만 아늑했다. 그것은 진우의 이전 아파트처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가정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민지의 방은 크고 밝았으며 그녀가 직접 선택한 하늘색 벽지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수백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그녀의 방에 있는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내일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긴장되니? 진우가 그들이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조금요. 하지만 세림초등학교만큼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이곳은 작은 마을이야. 사람들은 더 친절하고 덜 판단적이야. 그리고 넌 이제 많이 변했어, 민지야. 넌 더 자신감이 있어.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지는 완전히 변화했다. 그녀는 이제 건강하게 보였고 그녀의 뺨은 장밋빛이었으며 그녀의 눈은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작고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행복한 어린이였다. 학업적으로도 그녀는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그녀의 개인 교사들은 그녀의 학습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빠르게 그녀의 또래를 따라잡았고 심지어 일부 과목에서는 앞서 나가기도 했다. 독서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었고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책을 읽곤 했다. 진우도 변했다. 그는 이제 파크테크의 회장직만 맡고 있었고 일상적인 운영은 윤호와 다른 임원들에게 맡겼다. 그는 주로 집에서 일했고 일주일에 2번만 서울 사무실에 갔다. 그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었다. 실험해볼까? 진우가 제안했다.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실험이여 리토, 내가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잖아. 그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닭볶음탕을 만들어 볼까 해. 민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요리했을 때 거의 부엌에 불을 질렀잖아요. 진우는 장난스럽게 얼굴을 찡그렸다. 그건 사고였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알았어요. 민지가 동의했다. 하지만 내가 소화기를 준비해 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들은 함께 웃었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농담 중 하나였다. 진우는 요리에 재능이 없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시도했다. 민지는 그의 노력을 항상 감사히 여겼고 심지어 음식이 맛이 없을 때도 말이다. 그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게 뭐지? 민지가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놀라워할 준비됐어? 그들은 함께 앞문으로 걸어갔다. 밖에서 한 남자가 작은 강아지를 안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씨. 그 남자가 인사했다. 저는 이 근처
동물보호소에서 왔어요. 당신이 문의하신 강아지를 가져왔어요. 민지는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아빠? 네가 항상 강아지를 원했다고 말했잖아. 진우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지역 보호소에 연락했어. 이 작은 친구는 며칠 전에 길에서 발견됐어. 그는 가족이 필요해. 민지는 흥분으로 거의 뛰어올랐다. 정말이요? 우리가 그를 데려가도 돼요? 물론이지. 진우가 대답했다. 그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민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았다. 그것은 작고 갈색 털이 있는 믹스견이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얼굴을 핥았고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생각했다. 네가 결정해. 그는 내 강아지야. 민지는 잠시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해피는 어때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니까요. 완벽해. 진우가 미소를 지었다. 해피, 우리 가족에 온 것을 환영해. 그날 밤 그들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진우의 닭볶음탕은 실제로 꽤 맛있었다. 그들은 뒤뜰에 있는 작은 불 주위에 모였다. 밤은 따뜻했고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해피는 민지의 발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빠,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질문해도 될까요? 결코 물론이지 민지야, 뭐든지. 당신은 후회하지 않아요? 서울을 떠나고 회사에서 물러나고 저를 입양한 것? 진우는 놀랐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민지야.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때로는 당신이 쟤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진우는 그녀 옆으로 이동했다. 민지야, 들어봐. 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 난 더 나은 것들을 위해 교환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한 최고의 거래야.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가리켰다. 저 위에 보이는 별들 같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주변의 빛을 조금 줄일 때만 볼 수 있어. 서울에서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들을 볼 수 없었어. 여기서는 우리는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내 인생도 그래.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내 주변에는 너무 많은 소음, 너무 많은 산만함이 있었어.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없었어. 네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넌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가족, 사랑,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해요? 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진우가 확인했다. 넌 어때, 민지야? 넌 행복하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전 정말 행복해요. 사실 이건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좋아요.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단지 밤의 소리와 불의 따뜻함을 즐기면서. 민지야, 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넌 나에게 말했지. 어른들은 보통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난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 그리고 난 내게 다시 한번 약속할게.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난 결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야, 이제와 영원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약속할게요, 아빠. 전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제가 가진 최고의 것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느꼈다. 이틀 후 민지는 그녀의 새 학교에서 첫날을 맞이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진우는 그녀를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좋은 하루 보내, 민지야. 그가 말했다. 방과 후에 널 데리러 올게. 고마워요, 아빠.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녀는 학교로 걸어 들어갔고 그는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 섞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그녀는 한 무리의 소녀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그녀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지가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강했다. 어쩌면 그가 알았던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들을 극복했고 그녀는 항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회복력, 용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집으로 운전해 갔다. 그의 노트북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에게는 마감일이 있었다. 하지만 먼저 그는 뒤뜰로 나가 잠시 앉아있기로 했다. 그는 단순히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해피가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고 그의 발 옆에 앉았다. 진우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운이 좋지. 그렇지 않니, 해피? 그가 말했다.
우리는 민지를 가족으로 두었으니까. 해피는 마치 이해한 것처럼 짖었다. 진우는 그들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가 항상 꿈꿔왔던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좋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었다. 사업가 아버지, 입양된 딸, 그리고 구조된 강아지.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했다. 민지의 버스 근처에 그녀가 심은 소나무 씨앗처럼 그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자랐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고 함께 더 강해졌다. 그들은 둘 다 상처받고 외롭고 길을 잃었다. 하지만 함께 그들은 치유되었고 완전해졌고 집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사랑,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약속처럼 진우와 민지의 유대는 평생 지속될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 단지 시작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웃음, 더 많은 눈물,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그것을 마주할 것이다. 항상 함께.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박진우와 김민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정서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